그렇죠. 노동자들 중에 부모님이 TK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달리 판단하나요? 그분들은 국민의힘이 그려준 지도대로만 따라가나요? 전혀 안 그럴 거고요. 전 그 견고한 지지, 지금까지 먹고 살만 했지만 그게 균열이 생길 거라고 봐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0월 8일 이만 뉴스 1311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인디안 환호로 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일 내내 저희 고발뉴스와 함께 아유, 해주셨는데 네,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그러니까 네네. 감사하고 매일 나오면 사실 살짝 또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네. 그리고 우리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반기시는 분들이 네네. 많네요. 약간의 너무 감사합니다. 틈새를 파고드는 게 네. 주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저희가 고등학교 때 네. 어떤 거면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서 추석 뭐 이럴 때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남들 놀 때 공부해야 된다. 그런 애들이 있었나요? 제가 대표적인 그래. 케이스였는데 네. 그 비유가 맞나요 지금? 네? 아니 근데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남들 방송 안 할 때 저희라도 이렇게 좀 지켜드리자, 함께 해드리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뭐 경쟁 방송이 없으니까 너무나 좋네요. 편하게 부담 없이 방송할 수 있고. 자, 지금 고발뉴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네. 있으니까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요. 라이브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생긴 분이 한 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우리 박창진 대변인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창진 부대변인이자 네.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또 대변인도 맡고 있습니다. 3대 반갑습니다.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요게 너무나 중요한 네. 특위의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네, 중앙당 부대변인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추석 연휴 네. 좀 쉴 만큼 좀 쉬셨습니까? 네, 뭐 고향도 다녀오고 네. 네, 종편도 한번 뭐 출연하고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어디 네, 연합뉴스였나요? 네, 좀 전에 이제 그 카페에 뭐 잠깐 세게 대기하다가 하셨던 것 같은데 보니까. 뒤에 네. 조금 연령이 때가 높으신 네.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네. 제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유 잘하셨네요. 뭐라고 욕을 해요? 아니 종편 나와서 제가 이제 우리 당에 대한 냉부에 얘기하셨죠. 저도 네. 봤는데 네. 냉부의 실드를 이제 딱 설명을 하셨어. 네. 이래해서 그러니까 케이프도 알리기 위해서 나간 거다. 욕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뭘로 욕해요? 저런 놈들이 지금 북한에 나라 팔아먹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러고 아직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 제 뒷자리에 앉아 계셔갖고 네. 와, 그러니까 K푸드로 매출이 올라가고 수출을 많이 하면 우리가 북한에 잡혀 먹는군요. 네. 지금 먹히는군요. 저쪽 진영에서 그렇게 얘기를 우와. 계속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 계신 것 같습니다. 논리적 그 어떤 상상의 나래가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오늘도 갈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 기사부터 시작을 할게요. 갈 길이 멉니다. KBS 이스라엘 가자 구호 선단이 또 납포됐다 하는 뉴스인데요. 속보인데 한국인 한 분도 억류가 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구호 선단 정말 이 현존하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구호 선단이 간다고 했을 때 납포가 우려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인이 한 분 계시다는 게 걱정도 되지만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네. 네, 어젯밤부터 제가 있던 커뮤니티 그 텔방에서 네. 이 해초라는 분인데 27세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해초는 본인의 닉네임이고 이분이 뭐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 이분이시죠? 네, 이분이 대한학교 김아이한 씨. 네. 출신이고 지금 한예종 상현인가 그렇더라고요. 학생이세요? 네. 근데 뭐 휴학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 이제 스토리 보니까 지난 7월 달부터 네. 이 여러 척의 선박들이 함께 이 가자 지구 구호를 가자 이렇게 해서 훈련도 하고 이태리인가 뭐 스페인인가에서 함께 이제 숙식하면서 훈련해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간 거죠. 요 세일링을 하신 거예요. 이 작은 배인데 이 배를 타고 오랜 기간 고생 끝에 이제 이스라엘 쪽 해역으로 이제 도착을 한 것 같은데 바로 납포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제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집회들 종로 시내 일원에서 주말마다 펼쳐진 것들을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 국내에서 좀 더 목소리가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많이 계셨죠. 요 집회 행렬 많이 보셨죠.
요 집회를 함께하는 행동가들 중에 한 분이 현장에서 납포가 되셨습니다. 자, 지금 뭐 휴일인데도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었어요. 자, 더 팩트. 이 대통령 이스라엘 납포된 국민 신속한 석방에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 이런 입장을 강 대변인 통해서 조금 전에 냈고요. 외교부에서도 이스라엘의 한인 탑승 선박 납포와 관련돼서 진정 사항을 즉각 공유하겠다. 이스라엘과 일단 핫라인을 열어놨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단체 인권연대도 2004년, 5년 정확히 100번의 팔레스타인 캠페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문제 국내에서 했었고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태원 쪽에. 아니요, 거기 있지 않고요. 저 영풍 문고 빌딩, 영풍 아 빌딩. 맞아요. 여기 청계천 채널에 옆에? 있는 네네네네. 그쪽에 있어요. 거기 그쪽에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청계광장이 시작되는 대각선 편쯤 되는데요. 그러니까 종로죠, 종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했었는데 저희가 했던 건 그때는 뭐 팔레스타인 지금도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문제가 복잡하고 우리가 숙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이즈의 소위 말하는 선진국 중에서 네. 해외 문제에 이렇게 대해서 관심 나라 없는 없죠. 1등 나라야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그 언론이 특히나 다루질 네, 않죠. 네. 그렇죠. 아니, 특파원도 안 나가 있고. 네네. 아니 뭐 명절 때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내 취재를 잘 안 하니까 기자들이 놀아야 네네. 되니까. 외신을 많이 받거나 뭐 또는 뭐 사건 사고 뉴스 많이 보도하고 그러는데요. 네. 팔레스타인은 아시는 것처럼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재앙을 맞기 시작했는데 며칠 날 건국한 거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는 그냥 그 정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하여튼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건 그냥 신화적 존재죠. 성서 네. 이스라엘이라는 게 뭐 그 지역에 2000년 전에 있었다라는 썰 하나 가지고 일단의 사람들이 2000년 후에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돌아가 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처음엔 그렇게 살겠다고도 안 해서 야금야금 땅을 구매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국가 건설까지 됐는데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렇죠.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렸던 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건데 그렇죠. 거기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국토의 한 95% 정도 차지하다가 지금은 지금 가자라고 하는 지역, 네, 그래서 이렇게 동쪽 끝 이렇게. 해안가로 이제 밀려나게 됐고, 그다음에 요르단강 서안, 웨스트 뱅크라고 영어로 하는 서안 지역으로 이렇게 두 곳으로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유태인이라고 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그냥 국민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 배경이 유대교도 아니고요. 히브리어도 못하는 사람들 투성이고 제일 많이 온 사람들은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동유럽이 이제 소 연방 시절에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니까 난민들도 많고 이 사람들이 이 피부는 뭐 백인 비슷하고 뭐 또 백인 계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면 그냥 집단 이주를 다 받아줬거든요. 그 유대인의 사실 정체성이라는 게 대단히 모호해요. 제가 수천 년 동안 피가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공개하는데 용산 미 8군의 선임병장을 제가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용산 지역에 군종병을 했어요. 제가 그 사우스포스 채플이라고 하는 전 세계 미군 영내의 가장 큰 교회의 군정병이었는데 8개 종파의 종교 예식을 제가 서포팅하는 유대교도 있었어요. 유대교에 대해서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잘할 거예요. 유대교 라바이랑 같이 제가 부관 생활을 했으니까 모든 8개 종파 스님, 뭐 목사, 신부님의 다 부관이야 내가. 네네. 그때 보니까 여기 질문. 한국에도 유대인이 한국 사람 중에도 유대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코라라고 하는 그들의 성서를 읽고 거기에 맞춰서 라바의 그 샤바트라고 하는데 그 목회 예식을 참여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 신자고요. 피줄로스 유대인은 모계로 옵니다. 그렇죠. 피줄로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뭐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다 사실은 허황된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경제 공동체로 얘기하는 게 더 정직한 표현이기도 하고 저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뭐 이런 건데 아주 정확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걸 믿으시냐고. 그냥 경제 공동체지.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어 살면서 여기가 미국, 영국에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또 바로 옆 동네에서 석유가 많이 나면서 소위 분쟁의 한 가운데가 됐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정착민촌이라고 뉴스에 나오는 개념인데 그냥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 주고 일당 줘가지고 거기서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국민이 사는 동네다. 그럼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정착촌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요. 그렇죠. 그리고 분리장벽을 세워요. 뭐 평균 높이가 6.8m나 됩니다. 그럼 분리장벽을 세워서 이 사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우리 집하고 옆에 있는 공장, 우리 집하고 학교 사이에 분리장벽이 세워지면 그 체크포스트 검문소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일상이 무너지는 검문소가 높이가 이를테면 50cm예요. 기어가게 한다든지 또 온몸 수색을 막 한다든지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저 아랍 계통이고 또 무슬림인데 그 남녀 내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성이 지나가는데 남성이 이제 여성의 몸을 만지겠다고 하고 뭐 수색하겠다고 하고 이러면 이제 파괴되는 거거든요.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 지옥이 지금 계속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번 하마스가 그것도 올바르진 않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고 또 납치했으니까 그러면서 2년 전에 이제 소위 하마스에 대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대한 학살이 이제 시작된 거고요. 2년이 막 지난 상황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문외한인데 한국은 유럽 사람들은 많이 배우거든요. 또 많이 배우는 까닭이 뭐냐면 자기네들 원죄가 있어요.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켰고 또 영국과 미국의 협작으로 하나의 나라가 생겼고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인정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도 하고 있는 그렇지, 이번에 상황이고. 또 새롭게 컨펌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인정하겠다고. 네, 구호 선박 같은 경우도 캐나다도 동참했고요.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기후 위기를 인류에게 경각심을 깨워준 그레타 툰벨리가 시작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호 기자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 이제 한 명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한국의 국력이나 한국이 세계에 미친 영향으로 봤을 땐 한 150명쯤 돼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한국 정부의 이 대응 있잖아요. 네. 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도 목숨에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강유정 대변인이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었고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띄고 있고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서 외교부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측은 진전 상황 공유는 물론이고 지금 석방의 외교 역량이 총투입된 상황에서 기존의 추방이라는 형식으로 어찌됐든 간에 안전하게 귀환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인구 중에 기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 그 신앙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마치 합쳐져서 이미지를 갖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구구 집회에서 이스라엘 기도 흔들죠. 맞아요. 그렇죠. 네.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영향력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유태인 탄압과 관련해서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선한 나라, 마치 모든 걸 옳게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노년층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극우 집회에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도 들고 나오고 어제 오늘 이제 일부 커뮤니티를 보니까 저런 애들 진보 좌파 들을 왜 구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상당히 폭력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2차 세계대전 전후의 그런 피해상을 통해서 알고 있던 유대인들과 현재 이스라엘은 다르다.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말씀 중에 국내 한국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팩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집을 가가호 제가 랍비랑 같이 방문했으니까 그 오산에 있는 K모 씨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도 무슬림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무슬림 말고 제가 말한 대로 아니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다 있죠 그렇게. 지금은 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공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리라는 젠프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거의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청와대는 그런 가운데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75년 우방의 배신에도 지금 뭐 관세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9월 수출을 선방했다. 이 헤럴드 경제가 미국을 상대로 동맹국 맞습니까? 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신문으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한 거네요. 돈 되는 쪽으로 줄 서는 거죠. 네. 자, 9월 수출이 역대 최고 659억 달러를 달성했고요. 미국 빼고 전 지역에서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게 빠른 속도로 미국 시장을 우회하는 시장 다변화 정책이 빠른 속도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나라는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해서 소부장을 빠른 시간에 대체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뭐 일본에서 제발 좀 우리 소부장 우리 거 써달라고 그래도 뭐 우리 이제 됐는데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상황이 또 빠르게 또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윤석열 정권 때 엉망진창이 되고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몇 달 안 돼서 겨우 링거 맞으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성적표를 받아드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맥박 잘 뛰고요. 네. 뭐 이렇게 환자가 아니라 벌써 침대에서 나와가지고 걷고 뛰고 있네요. 기대가 큰데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흥분되는데 주식시장 개장하면. 그렇죠. 지난번 AI 관련해가지고 블랙락과도 큰 MOU가 있었지만 또 그 이후에 누굽니까 오픈 AI. 네. 그 친구 이름이 뭐더라? 있어요. 네, 왔습니다. 갑자기, 청와대 네. 왔어요. 네. 우리나라 그 외교부 출신 서기관 통역사보다 훨씬 더 영어 잘하는 여성 통역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오히려 정작 이 통역 문제 심각하다 이런 논란을 제기했던 오픈 AI도 큰 딜을 했고 거기에 이어서 또 뭐 딜이 또 있네. 여기 보니까 뉴스원이 단독을 했는데 엔비디아 쪽이 삼성의 HBM 탑재를 확정하는 젠슨 황의 서신을 입수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이 또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내일 아침에 보이네요. 삼성전자 주식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삼성전자 주식으로 아픔이 많은데 이거 오만전자를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서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오르네요. 지금 89,000전자, 그러니까 9만전자. 진짜 지금이라도 사셔야 되겠네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10만 전자 될 텐데. 헤럴드 경제가 이게 뭐 추석 연휴 한국 코스피 오른다. 국내 증권사 자신감 있는 이유를 봤더니 뭐 거의 모든 이 전문가들이 하반기 반도체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방금 우리가 확인해 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이 아주 뿜뿜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 드리면서 또 이제 경제 현안으로 조금 더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청와대가 지금 정상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관세 관련해 가지고 연휴 내내 회의를 했는데 오늘도 또 중요한 정부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관세 관련해서 히토류가 대단히 지금 무서운 사실상 무기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원에 따르면 미중 정상회담, 요게 이제 에이펙을 계기성으로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정상회담을 말이니까 한 2주여 3주 정도 앞두고 중국이 들있다 해외 히토류 채굴은 물론이고 재활용 기술까지 전면적으로 통제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히토류가 아시다시피 휴대전화, 자동차, 첨단 무기 등에서 필수적인 금속인데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고 특히 정제 및 가공 분야에 있어서는 90% 이상을 중국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포드 자동차 공장이 바로 중단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예 재활용 기술까지도 통제하면 더 원초적으로 좀 통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토류는 미국에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근데 이걸 채굴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도맡아 해줬다 이런 건데 그걸 본인들이 대체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피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공경에 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 그렇죠.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죠. 중국 히토류에 대한 통제도 그렇고요. EU가 철강 관세를 50% 올리겠다고 하는 것도 단순한 으름장이 아닌 거고, 각자 뭐냐면 우리도 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면 정말 총질해가지고 다 한번 죽어보자고. 이게 전쟁이라는 게 뭐 총 쏘는 전쟁만이 아니라 이미 경제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네. 히토리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저는 제 별명이거든요. 뭐죠? 대두. 대두. 아, 네네네, 그렇죠. 네. 형님도 네. 형님도 대두 별명 있었지. 아니요. 아니실 것 같은데요? 저 초등학교 때는 가분수였어요. 네. 선생님. 네. 그 초등학생한테는 좀 분자보다 분자가 더 크다. 어려운 별명인데.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좀 많이 목타도 생각해야 있었어. 되는데. 목타. 그게 뭡니까? 아, 목타는 제 별명은 정확하게 아니었고 목만 네. 타이슨 뭐 이런 거. 자, 히토류 카드로 미에 맞선 중국이 더 강한 무기인 대두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요거 지금 뭐 지난주까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최대 우호 지분이었던 농민들조차도 네. 지금 경제난으로 어렵다. 이거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대두가 정말 무서운 게 네. 네. 정말 무서운 무기로 대두되고 있어요. 대두가. 근데 미국의 농산물 수출품 중에서 저는 가장 그 사이즈가 큰 게 옥수수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래요. 대두래 대두. 그러니까 대두의 그 30% 가까이를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 네, 가장 많이 파는 농산물의 가장 많은 포션을 중국이 그동안 구매를 해주고 있었던 거야. 이 대두로 뭐 그 중국인들이 많이 먹는 두부라든지 그러니까. 두유라든지 그 두유로 만들어낸 게 우리 그 마라탕에 가면은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돼 있는 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나 넓적한 너무 좋아해요. 거. 예. 그 얇은 이런 게 다 이제 제로가 되다 두부 같은 보니까 면. 예, 예. 네. 저는 그러다 그거 보니까 먹어도 사실 마라탕 먹고 상당히 소비가 많은 곳이죠. 예. 이거과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지금 전자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전자랑요? 예, 우리가 경제 자립이라든지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도 우리가 이제 자강으로 전면적인 사고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어떤 화두를 던졌는데 이게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국이 아니죠. 미국이죠. 미국에게 뭐 100% 의존돼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국면이 아닌가. 어제 저희가 국가 안보전략연구소라고 있어요. 연구원으로 승격이 됐는데 국정원을 서포트하는 싱크탱크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낸 전 연세대 김기정 교수님 모시고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동맹의 전환을 우리가 대비할 때다. 국민들은 이미 준비가 끝났어. 이미 국민들은 새로운 동맹 이후의 동맹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 이제 정치권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데 바로 말씀하신 이 관세 협정과 소위 말하면 전자권 조속한 회복.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는 취지로 청와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요거를 아주 중요하게 봐요. 제가 고발뉴스가 사실상 단독으로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면 거래를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안했다는 겁니다. 3,500억 불 관련해서요. 네. 3,500억 이를테면 전액을 업프론트 방식, 선불 방식으로 현찰로 내기로 한미 간에 합의했다. 이렇게 오케이를 해달라고 했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일본이 말려든 방식이에요. 일본이 말려드는 거야. 5,500억을 전액 그렇게 하기로 했다. 현찰로 업프론트 방식으로 지불하기로 했다라고 이면 거래의 그 외피를 공개한 거지. 그러니까 미일 간의 사기를 친 거야. 국제 경제 계에다가. 또 우리는 거부했어. 그랬다가 지금 일본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거죠. 네. 그래 너희들 5,500억 다 현금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뒤늦게 이제 경제 재생상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다 우리 1-2%만 현금으로 내기로 한 거다라며 말을 바꿔버리는 형국에 처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면 거래 따위는 나 받아들일 수 없어. 니네가 어떻게 뒤통수 칠지도 모르고
동시에 이거는 세계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한테 어떻게 허위 보고를 해. 그래서 버텼는데 중국이 제가 봤을 때는 힘을 받은 거예요. 지금 히토류에 이어서 대두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버텨주면 우리가 미국과 관련해서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일본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은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보면 많이 태도가 신임 사나에 수상 후보도 달라지고 있고 재정부 장관도 뒤늦게나마 그렇게 국민을 상대로 솔직하게 얘기한 것도 한국의 영향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 얘기하고 EU가 철강 얘기하고 또 인도도 있습니다. 인도 얘기 많이 하지 않지만 그다음에 뭐 스위스도 있고 굉장히 여러 나라가 미국과 맞짱을 뜨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한국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매우 거예요. 중요한 역할. 옛날 우리가 1919년 3.1 운동이 이 아시아 지역의 어떤 민족 자결 그렇죠. 운동의 네. 선두가 됐던 네. 모범이 됐던 네. 것처럼 지금 그런 역사가 다시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6년 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들이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하려는 게 진짜로 미국과 전쟁하겠다 이기보다는 네. 미국 시민사회, 미국 언론, 미국의 구체적으로 소비자, 미국의 국민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정말 대도 없이 사실래요? 트럼프 없는 세상이 좋아요? 대도 없는 세상이 좋아요? 히토리 없는 공장이 좋아요. 이렇게 지금 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것입니다. 네, 네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 실제로 80%가 넘는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관세, 한국을 포함한 관세 압박이 미국 경제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고들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 안보가 그 이전에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국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기대는 역할도 되게 많다. 안보적인 측면도 중국을 막아주고 있는 역할. 그 전초 기지가 한국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자,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하셨으니까 거죠. 그리고 미국 무기 사주는 게 얼마인데요, 그게요. 네. 지금 뭐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 수상 이제 목전에 두고 나서 극우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거 이제 겪어보니까 알겠거든. 지금 미국만 바라보고 옛날에는 미국 밑에서 그냥 저 분단장, 줄반장 하면 한국이 알아서 밑으로 와가지고 부반장 뭐 하니까 나름대로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아니거든.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시바한테 마지막까지 우리 대통령이 잘하는 거 아주 정말 박수 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 중에 중국을 한국과 일본이 견제해 주길 바라는 게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이 기대하고 공들여왔던 작업의 결과이자 또는 또 목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 지금 안 통할 것 같아라고 느낀 나머지 이번 연휴 동안에도 계속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군에 맞서라 라며 트럼프에 의해서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라는 친구, 이 노씨입니다. 네, 노씨죠. 한국계인데 이 친구가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중국을 상대로 하는 총알바지가 돼줘야 돼. 동아일보에 따르면 차관보 후보가 일본 견제하는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이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총알바지 해야 된다. 한국이. YTN은 좀 더 노골적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중국 향한 최전선에 한국이 서라! 라며 도람프의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람은 정말 전형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인데요. 그렇죠. 전문밀 미국 놈. 네, 그렇죠. 미국 사람이죠. 근데 미국 주류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좀 별짓을 다 하는데 뭐 하라고 그러죠. 그게 아마 솔직한 미국의 요구일 거예요. 대만에서 양안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 군 뽑아다가라도 대리전을 시킬 생각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의 국익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부하내동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가야 되냐. 아니 월남전도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문제 많은 전쟁인데 그때는 우리 국력이 정말 가난했고 그렇죠? 그래서 월남 가서 인건비라도 좀 벌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없는 정도의 국력이었죠. 사실. 아니, 칼은 정확하게 진짜 달랐던 거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제가 논문 박사 논문 네, 네. 작성 과정에서 오리지널 소스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파병을 강제한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발성이 있군요. 너희들 오합지졸 군대 필요 없어였어요. 미국 의회와 정부는. 근데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브라운 협약이라는 것을 따옵니다. 그 브라운 협약에 따르면 이제 우리한테 엄청난 중화공업 투자를 위한 자금 지원, 그 다음에 베트남전 병참 기지로서의 한국의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브라운 협약을 따내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 잘잘못이라든가 그 역사적 평가를 떠나서 실제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당시 박정희 정권이 구애 끝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다른 나라, 북한 말고 다른 나라의 총뿌리를 겨누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른바 그 동맹의 뭐 내면화 또는 뭐 소위 말하면 일체화죠. 동맹의 네. 무슨 뭐 플렉서블리티, 선진화. 신축성 뭐 이런 걸로 뭐 계속 포장을 하고 있는데, 타임지가 정말 놀라운 기사를 썼어요. 네요. 야, 지금 너 이런 식으로 일본과 한국을 압박해서는 동맹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없어라며. 동맹도 이해 못하는 트럼프 이렇게 네. 제목이네요. 이게. What Trump doesn't understand about alliance. 트럼프가 동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게 뭐냐? 쭉쭉쭉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요겁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완전히 버릴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요청할 때 선뜻 나서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니까 아무리 니들이 중국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한테 니네 나서라고 촉구해봤자 지금 이 관세협정 같은 거 봐라. 지금 새로운 동맹의 그 과정 속에서 한일이 협조하겠냐? 안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제 김규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른바 한일 간의 협상 동맹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되게 많다. 이게 이미 제가 봤을 때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해서 그 트럼프를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의체는 가동 중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실제로 조금만 더 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요건 것 같아요. 트럼프의 첫 번째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트럼프의 반기를 들면서 2018년에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그 사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었는데요. 대변인님께서 좀 읽어주실래요? 국가로서의 당신의 힘은 우리의 독특하고 포괄적인 동맹 체제의 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권력은, 세계적인 힘은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존경해도 전차는 판에 이번에 조지아에서 쇠사슬로 동맹국 국민을 노예화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의 이익, 이른바 중국 견제라고 하는 이익을 강제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되게 제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보면 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데, 이번에는 우리 오창희 선배께서 트럼프는 불분명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오랜 미국 동맹을 기꺼이 희생시켜 왔다. 버림받은 친구들은 모디와 카니가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른 곳에서 경제적, 심지어 보안 파트너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 이건 안보를 아이스라는 건 저거죠. 네, 이민국. 네. 아이스의 무력 체포로 한국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핵심적으로 소개해드린 이런 나라 동맹국들이 워싱턴과의 동맹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않겠지만, 그들 지도자들 이재명 대통령이나 사나이 수상을 상대로 앞으로 미국을 지원해달라 했을 때 빨리 지원을 만만하게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말을 기억하라. 그런데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럼요. 예를 들어서 100이란 만큼의 기회비용을 다 투자해가지고 미국하고 한미동맹 유지해야 된다. 근데 중국하고 좀 관계를 푸는 데는 10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도 장사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중국하고 풀면서 국익이 중요하죠. 그럼요. 북한하고 푸는데 2, 3밖에 돈이 안 된다 하면 그런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타임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타임이 정말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매체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만이 아니라 인도도 그렇고 다 각자 도생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도록 트럼프가 막 내몰고 있다.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그렇죠. 네. 경제만이 아니라 안보로도 그렇게 가는 거다. 이게 같이 가는 거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다. 지금 대단히 오판하고 있다. 나중에 미국이 고립되고 나중에 미국이 큰 대가를 치를 거다. 그 문 앞에 서 있다. 이제 문이 열릴 것 같아요. 경제와 안보, 기존에 미국이 유지해오던 그 틀을 결정적으로 깨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위기가 관세를 통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청와대는 관세와 관련해서 아주 비상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브리핑이라 제가 조금 추상적으로 말을 좀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통상 관련해서 뭐 진행되는 거 좀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러트닉 그 상무장관이랑 김정관 우리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월 4일에 만났죠. 그게 이제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나눴냐, 대미 금융 패키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처음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오늘 투자 방식에 대해서 네. 이제 얘기를 한 거네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은 5% 정도를 우리가 현금으로 지불 한다 하는 정도의 내용만이 알려져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과 보증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깠잖아요. 추가로 자기들은 맥시멈 2%까지만 현금 지불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동맹인데 최애국 대우를 해준다고 해놓고 우리한테만 5%야?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면 합의는 5%로 강제하고 내 외부 언론 공개는 100%로 이제 하자라고 했겠지요. 근데 어이씨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제 취재에 따르면 한 2% 정도로 아마 수정 요구를 하고 2%로 수정 요구를 하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오늘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 지금쯤이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일본이 또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요. 핑계거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협력 파트너십이 지금 좋아요?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중국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효용적인 면이 있는데 언론 지형이 지금 빨리 안 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정확한 수치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어느 언론입니까? 그게 대부분의 매체로 지금 채널 종편 A나 나가면 조선일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편. 공격을 하는 게. 왜 빨리 도장 안 찍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이익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나라가 정부를 망해야 감옥에 있는 윤석열이 풀려날 테니까. 아니 풀려나더라도 네. 삼성, LG, 뭐 SK 같은 대기업부터 나라 망하는 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의 이 담보돼야 지들도 광고비 먹고 사는데 그런 게 관심이 없나요?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여전히 그냥 광기. 미국이 우리의 그 형님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떠받치게끔 계속 그건 현실을 이제- 무시하고 아니 형한테 그러진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 그들 지지층을 상대로 하는 이제 소위 말하면 외피고 내재적으로는 윤석열이 다시 풀려나야 전체 100이라는 파이가 10으로 줄어들더라도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빼먹을 게 있다라고 믿는 놈들입니다. 아주 반국가 단체라고밖에 저는 저 보수 매체들, 극우 매체들을 이재명 판단할 수가 정부가 없습니다. 진짜로 언론 개혁을 하게 되면 매출 쪼그라들고 이럴 테니까 그럼요. 초장부터 흔들어야 된다. 저는 미국 그렇게 카드가 좋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그래서 놈들이네요. 실제로 우리 박창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걸 물어봐요. 추석 연휴 내내 니들 통상 관련 회의 열었는데 지금 에이펙을 타결 시점으로 자꾸 속도 내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데드라인이라고 물어보더라고. 데드라인은 언제냐. 데드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데드라인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보수 매체들은. 그렇죠. 그랬더니 너무나 대답을 잘해. 우리 강유정 대변인께서 뭐라고 했냐면 맞아요. 5일, 7일, 8일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유정 대변인인지 제가 기억도 안 나고 여하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라고 확인을 안 해드렸습니다. 제가 까먹었어요. 누군지. 5일, 7일, 8일 계속 이렇게 회의를 했다 인정하고. 아니 회의하는 게 정상적이죠. 네. 지금 이렇게 큰 일인데 추석 자꾸 물어보니까. 연휴라고 놀고 있어요. 워낙 중대하고 필수적인 그럼요. 사안이라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특정 타결 시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라고 지혜롭게 계속 집요한 예, 보수 매체들의 공세를 아니 그리고 피하고 저 자동차 관세 하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계속 또 제2, 제3, 제4로 던져댈 텐데 이를테면 시한은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예요. 아니면 미국과 우리가 같이 가는 동안 시한도 없어요. 이놈의 싸움은. 그렇죠.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고 협상에서는 모성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외교적인 네. 모호성이라는 것이 정말 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리고 미국의 관점에서 계속 압박을 합니다. 기자들이. 맞습니다. 지금 네. 모든 매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격을 받을 때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뭐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일본의 사례를 봐라. 이렇게 먼저 선언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발목이 잡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럼요.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뭐 아니, 이런 식의 이제 그럼 제가 논리를 진행을 하는 제가 시간은 절대 트럼프 종편 편이 기자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박 선생님이라면 그런 언론 보도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지. 정부의 일관된 태도, 오로지 국익만 챙기겠다는 태도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라고? 그런 패널은 바로 그 다음부터 잘리는 거 안 나오게 됩니다. 저 사람 그리고 불구하고- 일단 또 이제 편집이 그 다음 발언을 못 하게끔 막아버려. 그러면 저쪽 패널들이 이제 또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끊어버려. 우리가 변명할 수 그러니까 있는 진행 그런 자리를 안 방식이 만들어줘요.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양비양시로 해가지고 네네. 계속 정쟁을 부추기는 구도기 때문에 사실 그런 프로그램에 야, 나가는 고민이다. 자체가 대단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사실. 그래도 그렇죠. 안 나갈 수도 계속 나가셔야 없잖아요. 또 됩니다. 그렇죠. 안 나갈 수도 없죠. 근데 사실 우리 지금 같은 보면 사람 부르지도 않잖아요. 안 부르죠. 우리는 그 선배님 나도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 다음부터 당신 안 저 부르는 미국 거죠. 스파이야 뭐야? 당신한테 국익이라는 개념이 있어? 이렇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네, 그러셔야죠. 진보 패널이 그럼요. 하고 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오늘 좀 전에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그래서 거네요. 뭐 스타벅스에서도 또 그 태극기들한테 또 뒷담화도 한바탕 듣고 뒷담화 들었으면 잘하신 겁니다. 실제 시간은 우리들의 편입니다. 그 룰라한테 전화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룰라 30분 동안 룰라가 계속 얘기했다는 거야. 도란프는 계속 네네. 그것도 영상 통화였대요. 오. 얼굴 보면서. 아니 여기서 좀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96년도에 미국 처음 가니까 미국에서 그때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뭐 이런 그 의류 제품이라든지 신발 같은 게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뭐 이렇게 위기가 왔다 신문에서도 이런 이제 제조업과 관련해서 이랬는데 지금 미국을 가보면 서구 사회들 가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없냐고 물어보는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네네. 우리는 그러니까 눈에 이게 자세히 보지도 않았던 그런 브랜드 이름조차 모르는 그런 K 화장품 이런 거 가지고 구매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 달라진 가집니다. 지형이다. 이걸 네, 알아야 미국 된다. 시장 네. 우회했는데도 사상 최고 그러니까요. 수출액 기록했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버틸 건 버티고 지킬 건 지켜내야 하고 이재명 정부는 잘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서포트 해주시고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지금 그 관세와 더불어서 소위 말하면은 이제 경제적인 이슈이죠, 사실 관세는. 근데 직접적으로 안보상의 압박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EU에다가도 국방비 5%까지 증액하라. 그리고 5%가 3.5%죠. 죄송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국방비 3.5% 증액하라고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앞으로 네. 이제 자주 국방으로 나가되고 전작권 해소하고 이런 면에서도 네. 필요한 거고 필요한데 여기에 네. 또 비밀이 있어요. 네. 자, MBC에 따르면 네. 한국군이 중국 억제에 기여하라고 그리고 또 국방비도 동시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통령이 지난 국군의 날이죠. 오케이. 자, 국방 예산 올해보다 내년 5조 원 더 늘렸습니다. 66조 3천.
올해보다 8.2% 무려 8.2%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7년 만에 최대폭인데 여기 결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이게 8.2%를 증가시켰는데 지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성장 동력이 뭡니까? 반도체 AI잖아요. 근데 좀 밑에 국방산업이 군수산업이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 그 차세대도 아니 현세대 국방산업 군수산업이 성장 동력이야. 방산 관련해서 엄청난 수출이 되고 있죠 지금. 근데 그거를 하려면 그 기조를 계속 확장시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R&D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개발. R&D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증액 분해.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는 우리는 국방비 우리 증가했잖아. 그리고 요 추세대로 가면 10년 내에 GDP 대비 미국이 우리한테 압박하고 있는 국방비 지출이 3.5%에 도달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위기, 챌린지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이참에 어차피 이 예산을 일반 연구 예산으로 넘겨야 되는 것들이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야 이렇게 가져와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으로 해서 이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이를테면 타이어 연구 R&D 있잖아요. 이게 타이어를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하고 총 맞아도 안 뚫리고 뭐 그런 방탄 타이어 이를테면 신소재를 개발한다. 네, 가령. 그거는 사실 별도 과학 분야 예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국방 분야에 유관성 있는 거 다 가져와 해가지고 이 8.2%를 만든 거야. 이게 트럼프 입은 맞고 오히려 우리는 실용을 구할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이는 판을 바꾸는 사고가 감동 아닙니까? 예산 대비 3.5%라는 것도 10년 내에 하겠다는 거네요. 트럼프는 4년짜리인데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손해 볼 것도 없고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이 사랑스럽고 좋아 하라는 거 다 해주잖아. 근데 그 앞에서 사실 노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야 일단 기왕에 우리가 그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고 저들이 우리를 압박하더라도 아 그래요 웃으면서 해드릴게요. 대신 우리는 이참에 무기 수출할 수 있도록 이쪽에 연구 더 하자. 그리고 니네 이미 예산 책정되면 가져와. 이렇게 해서 돌려서 쓰면 돼. 이렇게 너무 현명한 방식이네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기회를 계속 이제 유지 강화시켜야 돼. 지금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죠. K-팝, 뭐 K 드라마, 무비 좋을 때 감동입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석 계기 때 코리아 푸드를 탁 민 거야. 냉부해. 냉부해. 그래서 뭐 자기 뭐 정치적인 무슨 뭐 PR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벌써 이미 그 재방률까지 시청률 최고를 뚫고 있는 이 지점이 이건 성공한 전략적인 대통령의 행보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이상 이걸 논란의 소재로 삼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보수 언론 쪽에서 이걸 갖고 이게 큰 뭐라도 되는 것처럼 부풀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 이상 휘말릴 필요가 없다. 그럼요. 주도적으로 오늘 보니까 우리 박지원 할아버지가 역시 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야당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마. 야 니네 무슨 뭐 공격할 거 없어서 그런 거 하냐? 야 K 컬처, K 푸드 이거 홍보한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했어? 이렇게 따지라. 좀 당당하게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요 사진이 정말 저는 감동의 사진이었는데. 왜 그 매년 그 라스베가스 열리는 CES처럼 CES처럼 가장 큰 전 세계 가장 큰 푸드 박람회 푸드 박람회랍니다. 그런데 요 센터를 독일에서 메인 파트너국으로 와달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간 이제 르뽀가 계속 나오는데 한국 음식이 어마어마하대요. SBS 보도 보니까 그냥 뭐 축구장 44개 크기의 전시장이래. 110개 국가 8천여 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뭐 한국관이 인산인해라 다른 데도 사람이 많은 줄 알았대. 그랬더니
한국관 앞에 사람이 인산이네인데 한 블록 옆으로 가면 사람이 없대. 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이게서 느껴지는 게 제 네. 주변의 인물들 중에 독일 베를린에 가서 이제 거주하시는 친구가 있는데, 지인분들이. 예, 이 코로나 시기 때, 네. 예, 코로나 시기 때 네. 이 친구가 이제 그 직장이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생각한 게 그러면 지금 다들 배달 시켜서 먹으니까 그 양념치킨을 집에서 만들어서 배달을 좀 해보자 우리가. 어디 사시는 분이라고? 베를린. 베를린. 근데 그 코로나 3년 동안에 대박이 나서 이게 이제 엄청난 큰 사업이 된 거예요. 집에서 그냥 간의 수공을 알바로 했는데 네, 차에 이 이제 K 이니셔티브, K 푸드까지 유행을 요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점을 2개나 두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달받을 정도로. 제가 아는 분도 김밥을 소소하게 그냥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가게에서 하다가 완전히 뭐 체인으로 대박이 지금 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요? 네? 어느 지역에서? 파리. 와.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간단한 영상, 이거 뭐 저작권 때문에 제가 커트로만 보여드릴게요. 신라면 부스, 뭐 매어 터집니다. 뭐 여기는 또 보니까 농심 부스, 뭐 난리가 옛날 미원 만들던 대상, 난리가 났어요. 뭐 바글바글한데 한국 뭐 식자재까지 좋아. 이제 시래기 같은 것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식자재만 100억 불을 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소스 있잖아. 맞습니다. 소스가 크거든. 뭐 된장, 네. 고추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장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일본이나 중국 간장하고 저희가. 네. 이 소스가 터지면 그거 끊을 수가 없거든. 뭐 마약은 끊어도 약은 끊어도 이거는 장류는 소스는 못 끊잖아요. 그 소스가 팔린다는 건 완제품을 이제 소비하는 걸 지나서 그렇지. 직접 만드는 것까지 맞습니다. 접어들었다는 거죠. 야, 그게 대단한 거죠. 진짜 뭐 어마어마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 K-pop 데몬 헌터스를 그 OST를 불렀던 3명의 이제 그 우리 재미 교포 여성분들이 여기 나오네요. 네. 지미 펠런쇼 나갔는데 지미 펠런쇼가 어느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냥 이게 국민들 거의 다 그냥 본다라고 우리로 생각하면 따지면은 뭐 매불쇼나 매불쇼는 공중파가 아니기 아니지. 때문에 고발뉴스? 예전에 뭐 공중파에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뭐 토요일인가 뭐 그런 이덕화 씨가 하던 그런 프로그램들처럼 여하튼 이게 막 옛날에 뭐 잔이훈 쇼가 정도 되는 거죠. 그런 네. 건데 여기 저는 감동적이었던 게 인터뷰를 보니까 여기 이제 메인 싱어가 이재시고 여기 이게 토끼머리하고 가운데 있는 친구가 이재고 요분이 그 골든의 공동 작곡가라고 그러던데요. 네, 작곡 거의 노래를 이 친구가 다 만들었고 그 이제 똥머리라고 하나요? 토끼머리 같은 걸 하고 있는 친구가 누나라는 친구고. 아, 이름이 누나야? 네네. 그 옆에 있는 이제 제일 왼쪽 이쪽에 있는 친구가 오드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런 발언. 아니야, 오드리 누나인데 이름이? 오드리하고 왼쪽부터 요분이 레이 아미, 요분이 이재 레이. 요분이 오드리 누나. 그러니까 레이 이재 누나. 오드리. 네, 이 오드리라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생일 때 요분. 이 김밥을 싸들고 가면은 한 번에 못 먹었대요. 냄새 난다고 주변에서 하도 눈초리를 주고 그래서 괴롭힘도 당하고 그래서 한 개를 꺼내서 먹고 바로 락을 닫고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또 하나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김밥이라는 거 이 K-pop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을 보고 구할 수 없냐고 미국인들이 얘기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감동이 밀려오기도 하고 제가 비행 처음 했을 때 96년도에 유럽 파리를 갔다가 이제 도착을 딱 했는데 이전에 있던 승무원들이 이제 나오고 저희가 이제 교대를 해서 그 방을 들어가는데 승무원들이 겨울에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못 들어가고? 픽업 전에 그 라면하고 컵라면하고 봉지 그 김치를 먹었는데 냄새 난다고 다 쫓아낸 거예요. 어떡해. 근데 이게 격세지감인 게 2000년대 후반에 그 동일한 호텔인데 호텔 뷔페에 라면을 끓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주변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생기고 그 저기 파견 오신 분들이 상주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국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고 이
음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그럼요. 걸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김밥 얘기한 게 김밥의 냄새, 특이한 모양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다는 건데 이걸 받아들였다는 건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됐는지 보여주는 이거는 거죠. 정말 뭐 친한을 넘어서 그냥 찐한이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 그냥 끝납니다. 냉부해와 관련돼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캐대현으로 이제 완전히 대문이 열린 형국 같아요. 그러니까 기운 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지? 김밥 먹어야지. 공연 앞두고 뭐 떡볶이 먹어야지? 먹어야 돼. 라면 먹어야지. 라면 못 먹고 어떻게 공연을 해? 그런 거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김밥과 라면은 단가가 좀 낮아요. 많이 박리담회긴 한데 그래도 매출이 막 뜨지는 않아요. 그럴 때 뭔가 없을까 싶었는데 이재명 피자 같은 거 그래도 단가가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3,000원짜리 파느냐 3만 원짜리 파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K푸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고급화 전략을 그렇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김밥은 고급화 전략을 하더라도 5,000원 이상 팔아먹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 김밥도 지금 뭐 캐비어를 넣을까요? 이번에 캐비어 넣은 거 나왔어요. 제가 진짜? 지금 요새 천국의 넷플릭스에. 김밥이라고 경남 MBC에서 네. 작년에 만든 그 다큐인데 그게 뒤늦게 터졌어. 아.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 근데 거기 보니까 뭐 1인당 30만 원짜리 그 오마카세도 있더라고요. 김밥. 뭐 하여튼 이따 치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K푸드도 좀 다변화 한다는 거죠. 그러다 퓨전이라는 게 피자라는 건 이태리 고유 음식인데 세계화되고 피자가 K푸드도 되는 그렇죠? 이런 모습을 구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세계인들에게. 이태리 음식을 우리가 먹어버렸어. 이 한국 그렇죠. 문화의 특성이 외국계 들어오면 한국화 돼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우리 김기정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서 이 통찰이 역시 깊은 분이구나라고 느꼈는데 저는 지금 모든 분야에 지금 뭐 K 뷰티, 뭐 필름, 뭐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플랫폼이 K 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푸드는 기본적으로 유행을 안 타잖아. 그리고 기업이 한번 중요해요. 입맛에 기업. 들이면은 또 정말 중독이 되는 거죠.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단단한 기반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K-팝 같은 경우 이제 약간의 유행이라든가 뭐 시류를 좀 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굳건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K-푸드로 딱 이게 플랫폼이 깔리면은 이거는 매우 굳건한 사실은 그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 근데 어딜 가도 중국 식당이 있고 일본 스시 그리고 시장이 식당이 있잖아요. 산업 확장성이 그런 있어요. 것처럼. 근데 어제 김기준 교수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 이 푸드가 무서운 거는 이를테면 K 뷰티는 내가 이뻐. 그럼 나 혼자 꾸미는 건데 푸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브하는 거잖아요. 남과 나눠 먹는 거잖아. 파티하는 거잖아. 남을 사랑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딱 들으면서 그래서 대통령이 냉부회에 나갔구나. 그러면 그 진짜 귀한 시간 빠듯한 시간에 나가서 뭐 출연료 때문에 나갔습니까? 자기 뭐 정치적인 무슨 뭐 어필하려고 나갔습니까? 출연료는 안 받죠. 없죠. 거기서 그거 해줬으면 고맙다 네. 그래야 되는 놈들이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 화나고 딱하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어제 김기정 갖게 됐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자꾸 인용하시니까 저도 하나 인용해 보면 네네. 왜 그러냐?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아먹을 뭐, 정치적 자산이 없으니까. 뭐 홍보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뭐 상품화할 정치인도 없고. 없어. 팔아먹을 게 우리 없어. 중에 리더는 이 사람이니까 나중에 뭐 대통령 선거 기억해 주세요. 차기 주자는 이 사람이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소리 지르고 악악 쓰는 거밖에 없으니까. 남 욕하는 게 유일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그 악다구니를 행위야.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나마 욕할 게 없으니까 텔레비전 출연한 걸로 욕하는 거야. 어? 그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은 결국은 다 망하자는 얘기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네, 매우 저는 뭐 하나도 안 아파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네. 우리가 신경을 꺼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 그 얘기 그래라, 그만하고 그러고. 자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재 상황이었나요? 현재 상황입니다. 와우.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 그 앞에 차 너무 많이 이거 보세요. 막히고요. 네, 국립중앙박물관 모든 뭐 경복 모든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게 동쪽에서 오는 차, 서쪽에서 오는 차가 있어요. 네네. 동작대교하고 한강대교 쪽이 있는데 그쪽 라인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주차를 못 하잖아. 주차 못하고 그래서 대기만도 어마어마해요. 야, 정말. 그리고 이 넷플릭스의 사극이 계속 인기잖아요. 진짜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외국 애들이 태종태세 문단세 노래를 하고 있대요. 이걸 알아야 드라마가 재밌게 읽히잖아. 네네. The Family Tree of Early Joseon Dynasty. 초기 조선의 가계도 그래가지고 뭐 세종의 뭐 와이프는 누구고 아빠 누구고 막 하면서 이거 저 자기들끼리-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2023년도에 대만 타이페이를 이거 다 갔는데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타이페이를 갔는데 한 식당에서 어떤 여전도 아주머니께서 오셔갖고 그러는 네. 거예요. 저한테 너 한국 사람이 맞다 그랬더니 무슨 음식 얘기를 해요. 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음식을 어떻게 알고 나한테 물어보냐 그랬더니 네네. 대장금의 팬이라서 가령 타락죽 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 접하지 않는 거다 보니까 몰랐는데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대학원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을 다녔어요. GSIS라고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라고. 영어 좀 되시나요? 네. 거기 제가 최초로 한국인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학생이 한 80, 90% 되거든요. 한 200명 중에서.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들이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응. 남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데 나 그때까지 남산에 한 번도 안 가본 가봤거든. 적이 없어. 그리고 관광 이게 설명하는 판때기들 있잖아요. 네. 곳곳에 안내판 네. 이런 거 우린 잘 안 읽잖아요. 아니, 사실. 그런데 걔들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보다 쟤들이 한국에 대해서 더 열의를 가지고 공부해. 막 판소리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나 몰라. 그래서 이제 뭐 했는지 아세요? 공부? 판소리 끊었어요. 그래서 합쿵떡쿵떡쿵떡 휘몰이 장단이 뭐니? 그래서 휘 모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도 우리 문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럼요. 잘못하면 쟤들이 더 많이 알 수가 아니 그리고 있어요. 우리도 저 계속 공부할 때 미국 역사 많이 공부하고 유럽 역사 많이 공부하고 웬만한 미국 연도- 일반인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았어. 심지어 그렇죠. 미국 역사를. 연도 같은 거 많이 외우고 막 그랬었잖아요. 세계사 외우고 그럼요. 그랬었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좀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느끼는 계기를 맞습니다. 마련해 우리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언문이라고 진짜 우리가 깔봤던 한글도 오늘날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 오늘 그래서 또 우리가 한글날. 연휴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덕분에. 한글날이 또 공휴일이 돼가지고. 한글날이 공휴일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 비교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항상 아니죠.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윤석열 때 어떻게 했죠? 공휴일 아니었잖아. 네. 근데 이번에 공휴일이 네. 처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전에도 공휴일이었죠. 공휴일이었다가 아니었다가 공휴일이었다가 아니었다가 그게 공휴일이었다가 이런 계속 식으로. 왔다 갔다 했구나. 네, 한글날 왔다 의미를 갔다 했어요. 어떻게 네. 이제 근데 상정하느냐에 따라. 네, 그렇죠. 한글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민주파 정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자산이고 그런데 뭐 조국이 미국인지 일본인지 이스라엘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글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일부 극단 세력은 한글날을 맞아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하는데 이승만하고 한글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엉켜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공휴일도 우리 현대사를 보여주죠. 언제까지는 76년까지인가요? 10월 24일 유엔 설립일을 쉬었거든요. 유엔 데이라고. 공휴일이었죠. 네, 공휴일이었죠. 그리고 유엔의 날 노래도 아시잖아요. 유엔의 날 노래는 잘 모릅니다. 유엔 헌장은 그럼 아세요? 헌장은 웬만한 거 보기- 형님 다 아시던데. 네, 보긴 했는데 네, 외우진 못하고요. 하여튼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죠.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국군의 날도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다가 지금은 쉬지 않고 있고. 공휴일의 변천사를 통해서 읽는 그렇죠. 정치 정치적 어떤 정체성이랄까, 뭐 포인트랄까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글날은 전 앞으로 계속 공휴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그래야 되는 거 네. 한글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원천이다. 한류의 뿌리다. 아까 우리가 음식이 한류의 플랫폼이라고 했다면 한글은 한류의 뿌리. 그러니까 캐대언에서도 일부러 한글을 막 보여주잖아요. 노출시키죠. 간품도 그렇죠. 그렇고 무슨 라면 이렇게 뭐 상품이나 계속 일부러 한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한글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다. 여러분 한글 굉장히 배우기 쉬운 거예요. 한글로 여러분들 한번 와봐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막 도처에서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국에 우리의 갑시다. 위치와 우리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런 문화적 현상으로 나오는 것 같고 네. 블레이드 러너라고 81년도인가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그 네. 영화를 보면
전부 다 일본어로 막 그렇지.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요 근래 나오는 이제 SF 영화를 보면 한글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한미 동맹을 연구하면서 되게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테마가 언어의 헤게모니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미 동맹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가 영어 교육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쓰는 것이 근사하고 그럴듯해 보이도록 하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소위 말하면 동맹 지지를 위한 친미파 육성을 위해서 국비 장학생, 그러니까 그 비지팅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했고 사대주의 사상을 심어 그리고 그렇죠. 고위 영어, 공무원, 네. 기자, 뭐 학자들 많이 불렀죠. 그리고 네. 토플 영향력 시험 있는 있잖아요. 사람. 네. 토플 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게 사실은 상당히 한미 동맹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 대해서 좀 더 한국인인데 미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네. 육성하는 과정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미국 말이라고 하는 것이 환상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런 시대상이 있었네요. 네. 지금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게 K-팝 시장에서도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 초까지만 해도 미국 교포 출신이라고 그래서 한국말 잘 못하는 멤버가 꼭 한 한국말 명씩 잘 들어가 몰라요. 있었어요. 그래야 좀 근데 더 지금은 멋있고 미국 신비로워. 교포도 많지도 않지만 있다 하더라도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한국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지만 인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달라졌네요. 근데 저는 정말 네. 한국이 선진국을 넘어서서 이 약소 작지만 강한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어를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 1위로 뽑는 나라들이 특히 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1위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에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의 이주 노동자로 취직하는 게 꿈인 음흠.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네. 70년, 80년 그리고 더 이전에 한국 전쟁 이후에 김미 쪼꼬렛 하면서 영어 조금 배운 사람들이 미국 많은 가서, 기회를 가졌잖아요. 네, 뭐 지금 그런 상황이 병아리 간별사 그렇죠. 뭐 이랬었죠. 네네. 네. 자 한국어가 이제 헤게모니를 갖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대에 한글날 맞아서 제가 한글의 아름다움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서예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직접 여기에- 쓰신 글이에요? 네, 제가 우와. 쓴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새싹체라는 걸 제가 개발을 했어요. 오늘 제니가 제니체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놨는데 이건 유명한 오. 작품이죠. 상당히 네. 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거리의 구호를 가지고 마치 콩시루가 자라나는 것처럼 표현한 희망이 자라는 콩시루라는 작품인데 이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제가- 연상이 딱 그렇게 되네요. 네네. 정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작품이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꽃봉오리. 여기 이제 한글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상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일하게 한글은 동그라미와 네모와 직선과 점이 그 세모도 있죠. 도형으로. 공존하는 도형으로도 형상화할 수 있는 형상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래서 실제로 그 데몬 헌터스 같은 데서 한글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형미 때문에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요거 제가 좀 더 작품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 내년 봄쯤이면 전시회 한번 전시회를 하는 한번 거예요? 우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10분쯤 달려왔는데요. 지금 뭐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내용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명동 한국 경제가 단독으로 한국 경제입니다. 한군이 떠난 거리에 중군이 바글바글하다. 이 혐오적인 백만으로 발언이네요. 정말. 지금 협중에 앞장서야 될 한국 경제 등이 중국이 오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거야. 그 한국 경제마저도 좋게 얘기한 거예요. 좋게 얘기한 겁니다. 바글바글하니까 뭐 내수 회복에 기여한다. 그렇죠. 여기 뭐 명동 상권 등이 관광 특수가 아주 톡톡하다. 이거 비판적 기사가 아니야. 서울 경제도 사방에서 중국어만 들려요. 이건 뭐 나쁜 기사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제목만 보니까 듣고 그렇게 생각했네요. 지금 몰려온 중국인 때문에 명동이
명동이나 홍대가 북적북적한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경제의 활기를 준다. 지금 중국이 어떤 시기냐면 중추절 휴가가 열흘이잖아요. 네. 쌍십절이 일주일이거든요. 이게 붙이면 한 보름 되는 거예요. 겹쳐있지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명절을 세잖아요. 그렇죠. 세게 세죠. 네. 뭐 먹을 데가 없더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여행 가면 다 문 닫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어제 실제로 홍대에 갔었거든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소에도 깜짝 놀랐어요. 많은데? 네, 훨씬 더 네. 근데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얼마나 이런 말씀을 좋아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이 사회 문화까지도 장악을 하면서 사실 문화적으로도 이제 헐리우드 미국식으로 젖어 있어. 그래서 서양 문화가 더 편해. 그죠? 그래서 이제 오랜 동양 문화 그리고 특히 이제 고립됐던 사회주의 국가 중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불편해. 사실 그거는 충분히 저도 그거는 또 인정합니다. 무지에서 나오는 것기도 그리고 해요. 잘 그런 몰라서. 것도 있고 네. 이제 문화- 예의 범절도 좀 없어 보여. 네네. 달라 한 손도 툭툭 던지고 막. 아, 근데 저희도 그다음에 30년 전에 성조 저희도 쓰니까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그러고 네.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런 거 있죠. 얕잡아 보고 있고. 근데 여하튼간에 불편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좋다고 와서 팔아주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분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친한파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의 전통이 뭡니까? 손님을 잘 모시는 나라입니다. 아니 그럼요. 제가 장사를 하는데 어떤 손님이 목소리가 커요. 어떤 손님은 억양이 높아요. 좀 불편하죠. 어떤 사람은 네. 우리 가게 들어오기 직전에 담배 한 대를 피고 들어와. 담배 냄새가 많이 나. 그러면은 가립니까 내가? 손님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왜 이렇게 명동 사진인데 명동의 홍대 앞에 왜 이 사람들이 생각해 왔어요? 보세요. 돈 쓰러 온 거잖아요. 이후에 아이고. 최근까지 명동 텅텅 비고 얼마나 사무실 힘들었어요. 가게 공실률 그럼요. 너무 높아서 50% 이상이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다시 살아나서 고맙죠. 그런데 고맙네요. 이거를 정쟁의 수단으로 하고 특히 내란당 응? 유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극우가 득세하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극우들도 혐오를 이제 어떤 혐오나 차별을 시드머니 삼아서 지금 자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적 자산이 없으니까. 예, 휘말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거기 안에 철학도 없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맞습니다. 이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중국과 관련해서 솔직히 선배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불편하죠.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대한항공 다닐 때 중국인 승무원들이 되게 많았는데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들이 한국이 못지않게 유창하게 해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했냐 그러면 나 중학교 때 뭐 저기 슈퍼주니어가 유행해서 너무 좋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친한 파들이다. 그 대한항공에 들어왔는데 중국에 항공사 너무 많잖아요. 항공사도 많고 그 자리도 많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한국이 선진국이라서 너무 좋고 한국은 우리보다 많이 내가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월급이 비등비등하거나 더 낮은데도 와서 일하는 이런 정말 친한파적 감성을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 한국을 찾는 특히 그 젊은 여성들 있잖아요. 돌아가면은 밤마다 운대요. 그 서울병이라고 요새 그래서 또 서울이 이미 그리워서 돌고 있잖아요. 또 가고 싶어서. 한국병, 서울병. 아니 그분들한테 그분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겠네요. 아니 그분들한테 우와. 우리가 미래 욕을 자산인 하면 거죠. 얼마나 나쁜 거냐고. 아 진짜 저 대통령 말은 어김없이 맞아요. 깽판이에요. 그거. 그렇죠. 깽판이에요. 자, 그런데 경제가 살아나면서 이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거야. 아, 우리가 이제 경제 활력을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한테 주는구나라는 인식 때문에 처음에 비판적이었던 협중에 몰입돼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벗어나고 패세 있어요. 전환이 되고 있는. 근데 그러면 빨리 얘네가 이제 그 정치 집단이면 막 협중으로 몰아갔다가 이거 아니네. 이게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네. 그러면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뭐 그러면서 또 다른 걸 뭐 찾아야 돼. 정치할 거를. 근데 계속 이러고 있어. 머니투데이 따르면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면서 사실은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산시와 주진우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다 팩트로 알고 있잖아. 실제로 이게 이제 24년 작년 12월 29일 날 보던데 여기 보면 주진우가 법무부는 조금 또 난색을 표했어.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몇 명 또 이렇게 남아서 불법 체류할 수도 불법 있고 체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주진우가 나서서 이 크루즈 유치 확대를 통해서 내수 증진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부산 경제 활성화에 끊임없이 내가 발굴하겠다라며 이 무비자 입국을 주도했던 선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부산시와 주진우는 상태가 오락가락이네요. 가끔 우리한테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이 있어라고 홍보 대사가 되기도 하고, 야, 이 친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네. 주진우가 나서서 내가 무비자 입국 내가 주도했고 지금 경제 활성화에 내가 기여한 거야. 이래야 되는데 이 바보가 태세 전환이 안 돼.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국민당 주진우 이제 오늘자 보도입니다. 네. 내가 중국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하자고 그랬다고 찬성했다고 그 허위야 라며 막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치를 정말 할지 몰라 얘는. 그 정치를 떠나서 이성을 상실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뭔가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한 말조차도 뒤집는 이런 이 간신배 같은 이런 인물들이 국회에 와 있다는 게 이게 저는 말이 되냐? 아니, 자기가 얘기했던 건 다 박제돼 있을 텐데도 허위 주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정치인이라 그러면 확고한 신념도 있어야 되고 철학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정책적인 얘기, 내가 했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 정치인을 신뢰하고 맞아요. 미래에 또 자신의 자산을 쌓아가는 길인데 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관성에 의해서 타성에 의해서 그냥 쭉 조져왔으니까 협중으로 가 이건데 실제로 정치라는 것이 태세 전환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죠? 아 이게 이제 뜨네. 중국 그 관련된 매출이 있네. 그러면 사실 이거 내가 한 거거든. 뭐 이렇게 좀 태세 전환 할 줄도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안 했다고 막 또. 아 우리 박창진 대변인 같은 분들이 이제 선거 때 무찔러 주셔야죠. 네. 해운대로 나와서요? 해운대. 저 PK 출신이긴 합니다. 네, 제가. 네. 그건 아니고. 하여튼 뭐 지금 이 협중 관련해서는 정말 국민의힘의 이 방송 패널들 같은 경우 대변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자, 이재명이 쉐쉐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우리가 중국 밑에 들어가서 공산화 되겠다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게 과도 없어. 과대망상도 아니고 현실과 전혀 맞지도 않은 얘기고 지금 뭐 이 중국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도 한덕수 대행 때 이걸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 또 상호의 이제 그 국제 외교에 있어서 중국이 먼저 필요성에서 무비자를 하니까 그렇죠. 우리도 6개월 후 거의 후회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방아쇠 당긴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있는데 전후 관계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이기도 하고요. 현재 이 국가의 전망과 관련돼서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시각을 본인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소모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지들한테 이익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상태인 게 뭔가 이익되는 쪽으로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열 상태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선배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건 극소수의 지금 극우화된 소수의 20몇 프로의 견고한 지지, 많게는 한 31%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얘기만 하겠다. 우리는 확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그렇죠.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근데 그 사람들도 이를테면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쓰기 시작하면 서울하고 명동하고 이제 홍대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뭐냐면 경주에도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진짜로. 그럼요. 네. 그래서 경주에 와가지고 5만 명의 중국인들이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바뀔걸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계속 그 TK 사람들이라고 국힘에게 견고하게 지지를 보내진 못하고 왜냐면 실제 지금 변화가 보이니까 좀 빈방이 없어지고 와 이러면 어떻게 되죠? 국힘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만은 다른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여론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지금 조지아의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정치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한국민 그리고 아이스가 나서가지고 폭력적인 행동 또 했잖아요. 개념 없는 행동으로 나가고 나서 지금 줄도 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과를 본인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자기들이 지금 길바닥에 내안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내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조지아 때 체포됐던 돌아오라 한국인이요 이러고 있는데 똑같이 그 반대의 경험할 수도 있는 체포됐던 선용의 경험을 하면 그렇죠. 노동자들 중에 부모님이 TK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달리 판단하나요? 그분들은 국민의힘이 그려준 지도대로만 따라가나요? 전혀 안 그럴 거고요. 전 그 견고한 지지 지금까지 먹고 살만 했지만 그게 균열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새로운 사태가 벌어진다. 요새 언론 네. 보도를 보면서 뭐 저는 이제 공보단에 있다 보니까 언론 보도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중국인들의 좀 약간 기행적, 그 문화적인 아직 차이, 그 좀 애티튜드라든지 이런 소위 문제 말하면 때문에 시민 의식이 좀 낮은 분들이 그렇죠. 많이 있어요. 뭐 어떤 네. 위법하지는 않지만 뭐 길거리에서 어떤 뭐 담배 배변을 피우고 본다든가 침 뱉고 뭐, 이런 걸 갖다 계속 소구하는 방식으로 언론들이 지금 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왜 가짜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우리도 좀 생각해봐야 돼. 이런 사실이 있는 걸 국민들이 인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은 이미 문화적 그 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성장에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96년도에 입사했는데 그때만 해도 외국이 그 여행 가려고 그러면 그 문화관광부에서는 한 시간짜리 교육을 받았어야 됐었어요. 맞아요. 그런 시대가 우리 또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화장실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에티켓이라는 건 이런 거고 소위 말하는 공중 뭐 도덕, 뭐 일반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강의받고 해외 여행 갔었거든. 그때 이제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매체들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한국인들이 파리나 어디 가서 이렇게 구박받았어요. 무시받았어요. 이런 이제 얘기들이 오히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가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계몽성의 그런 뉴스들도 많았고 지금 중국을 그렇게 그 정도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이걸 갖고 무슨 혐중의 그 논란까지 지금 신림동 가서 뭐 이상한 발언을 하거나 이런 식의 유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니 그리고 저는. 중국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문명화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화장실 개선하는 네네 한다든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뭐 폭행을 당했다 하면 중국 사람이 그랬다. 근데 나중에 보면 중국은 맞는데 타이완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냥 정략적으로만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직하게 도움이 되면 고마운 일이고 장사되면 장사하는 거고 이런 마음들 이런 자세를 좀 가져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 혐중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저도 지금 그런 뭐 생각이 이를테면 좀 듭니다. 뭐 경찰이 뭐 소위 말하면 혐오 집회에 대해서 대통령도 강하게 얘기하니까 일단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가처분을 법원에서 인용해 줬잖아요. 그래서 걔들 다시 가가지고 지금 또 혐중 시위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지난번 코로나 때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하면 안 된다. 라면서도 동시에 그렇다고 혐오 발언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혐오 발언 할 줄 알면서 그거를 풀어줬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한 법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 혐오 집회하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자 우리가 들어줄게. 니네 왜 지금 뭘 가지고 하는 거야? 라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중국에 대한 전시 효과도 있고 실제로 제가 젊은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항상 듣는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혐중 시위하는 젊은 친구들이 일부지만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걔들이 가만히 보면 그냥 단순히 혐중의 반정부가 아니에요. 극우라고 대상화하고 매도해도 안 됩니다. 한 정치인이 뭐 실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극우가 아니에요. 들어보면 대단히 애국심의 발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정치 세력이 젊은 친구들의 애국심을 이용해가지고 자극해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호도하고 있는 건데 왜곡하고 오인하고 있는 것인데 오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테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묻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다 뭐 사가고 있대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태원 용산도 지금 뭐 다 샀대요. 그래서 그런 기사 어디냐? SBS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오케이 아빠한테 보여줘봐 그랬더니 실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 중국 대사관에서 이태원 용산 지역에 땅을 몇천 평 샀어. 왜 샀나 봤더니 뭐 대사관 부지로 확장하려고 샀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함지적인 사실은 배제하고 표면적으로 나오는 중국의 정토 우리 국토의 그렇죠. 점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그래서 희화시키는 우리나라도 중국에다가 대사관 부지 사서 하고 공장 미국에도 부지 있고 한데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뭐 이렇게 하고 꼬리를 또 내리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 또 이상한 거 가져오고 막 그래요. 하나하나 대응을 해줘야 돼요. 설득하고 대화해야지 걔는 극우로 대상화하면 안 되겠다. 일단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상호 기자가 얘기한 해법이 맞습니다. 최대한 설명해야 되고요. 네네. 가짜뉴스 구별을 해주고 진짜 우리가 중국한테 다 먹힐 지경인지 아닌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러나 그거를
정치적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들, 또 그놈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염물의 공장이지. 그렇죠. 네네. 집회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업무 방해 현행범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자주 하면 된다. 네네. 현행범 체포를 하면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 이진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도 48시간 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적법하고 아주 합법적인 그럼요. 체포였죠. 그러니까 적부심에서도 여태까지 데리고 있으니까 지금 나갈 시간 다 됐다야. 내보내 이거밖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얘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체포는 체포가 합법적이었다.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는 현행법이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권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라는 건 국민의 민생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려는 손님들을 잘 모시는데 쓰고 있다, 적절하게. 야당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중국에서도 맞습니다. 보도가 돼야 되고 우리만 우정을 느끼고 우리만 호감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환영해주네, 환대해주네, 좋아해주네, 더 오고 싶죠. 진짜 병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홍대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해 본 한국을 좋아해 한국에 온 중국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친한파들이 많더라고. 젊은 맞아요. 친구들도. 정보도 많죠. 한국에 대해서 네. 아는 것도 많죠.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돈 주고 우리가 초청해서 친한파를 맞아요. 육성해야 되는 그쵸. 와중에 맞아요. 스스로 와가지고 미래에 우리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돈도 안 들이고 그럼요. 우리가 잠시 와서 놀아, 우리 집 놀러 와. 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미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고 맞습니다. 우리의 우호 지분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 지형이 좀 상당히 왜곡돼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결론은 언론 개혁이다. 검찰 개혁, 언론 사법 개혁, 개혁, 사법 개혁, 뭐 검찰 개혁 중요하지만 네. 그 가장 뿌리 플랫폼은 언론 개혁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서 이 두 분 개정한 분 오늘 또 감사한 말씀 들었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네, 추석 연휴 마지막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저를 찾아주셔서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생기면 와서 알찬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추석 한번 해주시죠. 해피 추석 되십시오. 자, 우사희 국장님. 네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고발뉴스 계속 공동체를 위한 올곧은 목소리 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발뉴스와 함께 갈지도 달고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쇼핑도 후원이고요. 또 좋아요, 구독도 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